간밤 뉴욕 증시에선 다우 지수가 첫 4만 9천 선을 돌파했고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건 AI였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버블이다 뭐다 고밸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CES 훈풍까지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제가 뉴욕 증시도 괜히 걱정했었나 봅니다. 걱정했었어요? 뉴욕 증시 뭐 산타랠리가 없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제가 왜 걱정을 했나 싶었던 간밤이었는데요. 대표님, 간밤 뉴욕 증시의 어떤 상승 랠리의 가장 큰 동력 뭐라고 보셨나요? 일단은 CES 영향이 그냥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CES를 전후로 해서 기술주 중심의 랠리들은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전 CES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에 대한 패권 변화 속에서 기존 산업 혹은 이제 새롭게 혁신 산업으로 주목받는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혁신 제품들을 내놓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AI의 실질적인 이제 디바이스화에 대한 부분들을 포멀하게 짚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메모리에 대한 부분 니즈, 그다음에 제품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부문으로 넘어가는 자율주행 디바이스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자율주행 디바이스 내부에 들어가는 센서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사실상 이제 디바이스적으로 넘어가는 해당 기업군에 대해서 주가가 집중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뭐 M7 투자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오늘 리밸런싱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어쨌든 보통 이제 분기 초에 리밸런싱을 많이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2일 정도 잠깐 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해외 IB들도 그날은 잘 출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리밸런싱 하고 있고, 네, 어제부터 이제 스타트하고 이제 오늘도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리밸런싱하면서 빅테크들을 좀 많이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고, 네, 세부 섹터들로 다 내려가는 그런 포지셔닝을 진행했고요. 뭐 직접적인 종목을 언급드리는 건 어쨌든 저희의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섹터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 이제 자율주행 부문 섹터, 그다음에 로보틱스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헬스케어 중에서는 이제 특정 기업군 중심으로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장의 어떤 하이밸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저번 분기에 많이 포진을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증시 랠리는 굉장히 호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부 섹터들로 이제는 내려가야 될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긱스 레벨을 따져가지고 섹터를 세분화하는데, 긱스 레벨 1 기준으로 투자를 했던 게 이전의 랠리였다면, 요거는 이제 테크, 뭐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잘라서 투자하는 게 이제 긱스 레벨 1 기준이고요. 지금 이제 긱스 레벨 2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정말 이제 세부적인 섹터들, 뭐 반도체 내부에서 소부장, 뭐 장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칩셋의 라운드는 좀 지나가고 있고, 칩셋보다는 칩셋 내부에 들어가는 제품들, 뭐 HBM이나 HBF 관련된 제품들을 들 수 있고, TSMC 같이 뭐 파운드리 관련된 업종도 마찬가지로 해당은 될 수 있고요. 이런 공정 라인을 갖고 있는 친구들 혹은 이제 아예 넘어가서 사실상 이제 엔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디바이스를 출시하는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사실 좀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라면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가가치라던가 AI 엔진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정말 제품을 출시하는, 어떻게 보면 2차 산업에 조금 더 가까운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더 랠리가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리밸런싱을 막 하고 있는 윤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서 상당히 또 흥미로운데요. 지금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이 AI라는 게 좀 고도화돼서 올라가서 딱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로 지금 좀 채워나간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총량은 늘었습니까? 아니면 총량은 좀 줄었습니까? 총량이라고 하시면은 증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부의- 작년에 뭐 100억을 운용했다면 올해는 90억을 운용하는지 100억에서 더 늘어났는지. 저희는 아직 AUM 계속 성장 구간에 있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도 어쨌든 프로덕트들을 굉장히 좀 AI 쪽으로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AI 플랫폼 이제 블랙퀀트를 내놓기도 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AI 기반으로 한
보고서 리서치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혁신 테크들을 사실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내놓는 것 같고요. 사실 금융업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프로덕트들을 일부 IT들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프로덕트를 출시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간밤에 젠슨왕 CEO 발언으로 인해서 샌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 관련된 기업들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제 AI 투자의 사이클 자체가 제2막이 좀 열린 걸까요? 연산에서 저장 장치로의 이동?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AI라는 테마가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그냥 다 같이 뭔가 잘 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 중에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과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일종의 골드러시가 일어날 때 골드러시 뒤에서 사실상 어떤 곡괭이나 이런 것들을 그쵸. 팔던 기업들이 돈을 벌었던 것과 유사하게 이들을 대상으로 AI 엔진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를 판매하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판매하는 그 기업들한테 또 본인들의 칩셋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 칩셋을 판매하는 기업들한테 뒤에서 HBM이나 HBF나 메모리나 관련된 파운더리 시설들을 공급하는 한마디로 본인들이 이제 앞단에 뛰는 모든 플레이어들을 전부 다 뒤에서 후단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돈을 벌고 있고요. 오히려 앞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AI 엔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적자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유명세를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핵심적인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산디스크는 HBF 분야에서의 주자예요. 그리고 HBF 분야에서 사실상 원래는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할 때 산디스크는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과평가되어 있다라는 면을 좀 반대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덜 받고 있긴 하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시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ADR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시장의 실질적인 패권에 많은 자금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국가가 어느 국가에 상장되어 있든지 간에 이 AI 채권에서 본인들의 영향을 평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충분히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뭐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국내에 있는 분들은 샌디스크 아마 다이소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비싸져갖고 뭐 구하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옛날에 우리가 편하게 샀을 그 USB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 지금 뭔가 우리가 AI 봤을 때는 뭐 작년 말부터 이쪽 저장 장치가 부각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좀 끄떡없이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분야로 누군가 신규 주자가 뛰어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파운드리랑 HBM 메모리 관련된 분야들은 누군가 신규 주자가 뛰어들기에는 시설 산업 투자 비용이 너무나 지금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AI 기반의 설계들을 구글에서도 선보이기도 했고 지금 중국에서도 신규 기업, 뭐 캠브리콘이나 몇 개 기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팹리스 분야는 오히려 신규 주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인텔이나 뭐 브로드컴 같이 기존의 IDM 분야에서 활동하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ASIC 분야로 접근을 하면서 팹리스 분야를 같이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팹리스는 오히려 포화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파운드리랑 메모리 분야는 지금 시설 산업을 본인들이 세팅을 해줘야 되는 공정 라인이 세팅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는 신규 주자가 생기기 어렵고 산업은 커지고 있고 그래서 매출은 기존 기업들 입장에선 고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라 CPU에 탑재된 뭐 LPDDR5X 가 이제 탑재가 늘어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디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방을 올려주고 있는 모양새는 계속 나오는 거고 있는 거죠. 사실 디램이 원래 기존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HBF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설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된 수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리 쪽에서도 계속해서 먼저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팹리스 쪽에서 먼저 영업이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 이 부문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샌디스크, 그다음에 총 한 마이크론까지 다 해가지고 4-5개 정도 기업군 안에서 대부분의 지금 AI 칩셋들의 발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방 기조 수요는 계속돼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이 부분이 뭐 많게는 이제 뭐 100배까지도 평가를 하고 맞아요.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는 50배 정도로 평가를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AMD 쪽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CES에서의 먼저 화제는 엔비디아가 좀 챙겨가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AMD의 리사수 CEO도 새로운 GPU 공개하고 또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 쿠다 독점 체제에 맞서는 듯한 인상들을 좀 줬는데요. 개방형 생태계를 강조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엔비디아랑 AMD가 좀 전략적으로 다른 길들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향후의 점유율 싸움에 있어서 변수로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변수로 기존 점유율보다는 올릴 수는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하나 좀 얘기를 드리면 쿠다 세계관이 생긴 게 2006년에 생겼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엄청 일찍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본인들의 설계들을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연수로 따지면 20년 가까이가 됐는데 AMD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독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였던 부분이고 GPU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AMD 제품들을 일부 알고 있는 제품들이 있죠. 근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점유율 부분이 최대 증가했을 때 50%를 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GPU가 항상 독과점을 차지를 하고 있었고 상용화 디바이스 GPU 시장에서도 언제나 AMD는 항상 이제 후발주자의 모습을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제 프로덕트를 내놓게 되면서 일부 대체제를 차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가형 제품을 내놓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는 봅니다만 사실 이 부분을 하이엔드 제품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렇죠. 엔비디아를 밀어칠 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높은 AI 칩셋의 점유율을 가져갈 때는 이제 90%대 초반 정도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AMD가 차지를 하게 될 경우 약 8%에서 한 15%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이제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근데 이마저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지금 국면이 TPU나 NPU 같이 굉장히 좀 사실상 GPU 시장 이후의 라운드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그러니까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AI 칩셋 내부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들의 AI의 방식에 최적화되려면은 오히려 TPU나 NPU 방식이 더 적합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기술, 한마디로 범용성을 가진 GPU 기술을 끌어올려가지고 제품을 내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좀 늦게 따라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중국이 만약에 치고 들어와서 저가형 시장 칩셋을 치고 들어왔다? 그럴 때 AMD가 오히려 본인이 설 자리를 중국한테 뺏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약간 전략적으로는 느린 템포를 보이고 있다고 의견을 한 드리겠습니다. 3년 전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이니까 AMD가 추격자로서 밸류를 좀 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심지어 지금은 TPU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AMD가 가져갈 파이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계속 뭐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마요. 대표님은 지금 알파마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이제 얘가 엔드투엔드 방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FSD와 상당히 흡사한데 엔비디아 아무리 엔비디아라고 하더라도 FSD 기술력을 한 번에 따라잡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옴니버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 기존에 이제 휴머로이드 관련된 디바이스 연구하는 기업이나 자율주행 기업이나 본인들이 이제 물리적인 센서들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인 옴니버스 내부에서 본인들만의 AI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시켜왔겠죠.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중에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휴머로이드나 혹은 이제 자율주행 기업들 중에서 새롭게 참여했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분명히 상회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구글이나 지금 FSD를 내놓은 테슬라 혹은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인 연구 라인들을 계속해서 세팅을 하면서 옴니버스 세계관 외부에서 본인들만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서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운행과도 이어졌었느냐 그리고 실제 운행 테스트를 얼마의 기간 동안에 쌓았느냐 이게 사실 또 다른 엣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1년에서 뭐 1년 반 내에 이 세 개 기업들
기업들을 따라잡을 만한 기술력을 선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이르다고는 봅니다. 근데 추후에 이제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충분히 이제 테스트베드들 다 현실 세계에서도 구현을 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는 상용화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이 직접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느냐?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고 OS 공급 형태로 기존 차량들과의 협업 제품 형태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바이두랑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뭐 본인들이 만들기도 했지만 이거를 다른 주행 차량들한테도 탑재할 수 있도록 레이더 라이더 시스템들을 모듈화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한테 테스트 혹은 탑재가 불가능한 자기들만의 차량 시스템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엔비디아의 시스템은 경쟁 상대가 테슬라보다는 웨이모나 지금 바이두한테 조금 더 위협적인 상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지금 안드로이드 시스템처럼 마찬가지로 OS 공급, 그다음에 디바이스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웨이모,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간의 경쟁 구도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다만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차량 생산을 너무나 모듈화를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지금 이거 테슬라가 타격인가요? 따라가는 엔비디아한테 뭔가 프리미엄을 줄 만한 상황인 건가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타격이라기보다는 성장세 혹은 미래 점유율에서 조금은 깎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집중 타격은 바이두나 웨이모 그쪽이다, 쪽에 오히려. 집중 타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다와 레이더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업체들, 이 밸류체인들은 아마 이 엔비디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좀 더 나아가서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 자율주행의 선의 경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도 슬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